고금리가 과도하게 오랫동안 유지될까라는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돌아보면 분명해졌습니다. 그건 아니죠. 일단 고금리가 과도하게 오랫동안 유지될까에 대한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물가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번 1, 2월 달 이 정도의 물가 반등으로는 그 인하 시기를 늦추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사실 그 전부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보다는 고용에 대한 위축 우려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 이 또한 연준도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사실 물가보다는 실물단에서의 고용 위축을 더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이 물가, 3월 물가가 미친 척하고 높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일정 수준에서 실물 경기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수준의 연준의 스탠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과 연준 모두가 연내 3번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 우리가 6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3달 남은 시간에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큰 틀에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남은 기간 동안 나오게 될 고용과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최근 고용 데이터 보시게 되면 실업률이 3.9로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샤메 법칙이 0.27까지 재차 올라섰습니다. 이게 0.5가 되면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실업률이 4.1, 그러니까 4%를 넘어서게 될 경우 상당히 샤메 법칙에 근접해지는 거죠. 그리고 4월달 4.2 정도만 나오면 지금 샴룰의 0.5% 이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3월달 4.1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오게 되면 더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BLS 고용보고서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필라델피아 벤치마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수치로 놓고 봤을 때 23년 3분기까지 공식 집계는 2.0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지만 실제는 뭐예요? 1.5%에 그친 겁니다. 특히 3분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1.7% 증가가 공식 집계지만 0.5% 증가한 것에 그쳤다. 간극이 상당히 커졌죠.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이 파란색 보시면 돼요. BLS의 개정된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2.0이 아니라 1.5가 벤치마크 수치와 일치하죠. 여기도 필라델피아 연은의 그 벤치마크 수치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BLS 고용보고서 확인하는 경우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다음 주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고용 데이터가 이렇게 샤메 법칙에 근접하게 나올 경우, 실업률이 점차 오르는 것으로 집계가 될 경우, 이는 시장의 예상치처럼 6월달 금리 인하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고용이 생각만큼 그렇게 위축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면, 고용률, 그러니까 실업률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6월달 금리 인하 할 수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물가가 생각만큼 잘 잡힌다. 결국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흐름이 지속된다. 이런 흐름이 나와도 6월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1, 2월달 물가가 소폭 반등했지만 연준조차도 일시적이다, 울퉁불퉁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가가 남은 기간 잘 잡히는 흐름이 나온다면, 고용이 견고하더라도 물가가 잘 잡히는 지표가 나오면 6월달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려가 되는 마지막 케이스인데, 고용도 견고합니다. 고용, 실업률이 높아지지도 않고 물가도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6월달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러면 말 그대로 보험성 금리 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굵직하게는 이런 흐름을 남은 기간 좀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상 제가 채권 투자를 하면서 가장 리스크로 꼽은 게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목표 물가 2%의 변경이었죠.
물론 현재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가의 흐름이라든지 물가 수준을 놓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물가를 용인하겠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이거죠. 2% 중후반대의 물가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 엿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물가를 감내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연준의 공식 스탠스,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목표 물가 2%가 상향 조정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건 연준이 목표 물가 2%를 변경하진 못할 겁니다. 이렇게 발표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시점에서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버리기 때문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겠죠. 당연히 공식화하지 못하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연준의 스탠스를 통해서, 연준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만약에 물가가 안 잡혀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렇다면 채권 투자에 있어서는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물가 2%의 변경이라는 공식화된 발표가 없더라도 행동을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목표 물가 2%를 변경한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연준이 이거 자체를 공식화하지 못한다는 그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의 배경,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과거 금리 인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첫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금리 인하 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장기채 수익률 변화에 있어서 매우 좋은 성과를 보여줬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직전까지의 장기채 수익률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63일 전 또는 126일 전부터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다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장기채 수익률 모두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놓고 봤을 때 장기채 투자는 금리 인하 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금리 인하 시점 이후의 수익률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이후의 장기채 수익률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 자체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채 투자에 유리한 시나리오는 당연히 경기 침체 컷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디스인플레이션 컷이었습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 컷 뭡니까? 사실상 연착륙 시나리오잖아요. 이게 연착륙 시나리오가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불리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 컷과 경기 침체 컷은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보시게 되면 과거 이때가 디스인플레이션 컷인데 이때 장기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당연히 크게 떨어지겠죠. 물론 이 둘 중에 더 어떤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경기 침체 컷이 좋겠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 컷이 일어나게 된다면 채권 수익률로 수익을 보게 되고 또한 저렴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갖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저가의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 게 경기 침체 컷이었습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죠. 하지만 경기 침체라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과거의 패턴과 유사하게 조짐과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건 조짐과 상황이지 정확하게 언제 시기로 나타날지 트리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경제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만약에 보험과 같은 성격으로 보너스 같은 성격으로 인식을 하자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찌됐든 디스인플레이션 컷, 연착륙에 대한 금리 인하나 경기 침체 컷이나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 이게 주요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3가지 시나리오 중에 세 번째 보험성 금리 인하 컷은 장기채 투자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케이스입니다. 보험성 컷을 이뤄냈던 2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는 디스인플레이션 컷이죠. 그리고 보험성 컷 2번입니다. 이때는 금리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 컷에 대해서는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월, 2월달 물가의 반등이 일시적이라고 판단은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유가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은 물가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지금의 물가가 구조적인 상승이냐 일시적인 반등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죠. 향후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위치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디스인플레이션 컷은 아니라는 게 결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 그러면 보험성 금리 인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시간을 갖고 물가가 재차 들썩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분명한 건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시나리오들 중에 정리를 해보면 디스인플레이션 컷은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좀 약해졌고요. 남은 경로가 경기 침체 컷이냐, 고용 위축, 냉각에 따른 경기 침체 컷이냐, 보험성 금리 인하 컷이냐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디테일하게 인하 시점에서 그 목적 자체가 보험성 금리 인하 컷이라고 명확해진다면 결국에는 장기채 투자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할 여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향후 장기채 수익률의 변화가 목적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 인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컷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세부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 두 개만 남은 겁니다.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거나 가장 안 좋거나 참 아이러니하죠. 두 개만 남은 상황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보험성 금리 인하 컷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당장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연준의 의도 또한 이 고용의 위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많이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경기 침체로 인한 컷에 대한 가능성이 사라졌냐? 그거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침체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물가를 감내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의 연준이기 때문에 이 침체를 막기 위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에 해소되는 부분,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장기금리도 같이 따라 내려가게 되면 여전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죠. 긴축이 지속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축된 실물 경기 압박을 일정 부분 낮추기 위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게 연준의 생각이고 계획인데 여기서 장기금리가 더 내려가면 다시 물가가 재차 오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장기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하는 그런 진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장기 금리가 너무 급하게 내려가는 것도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가 않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타이밍을 잡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유지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도 시장 금리를 연준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한가 당장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봐야겠죠.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장기금리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고민인 거잖아요. 4.3%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장기채 금리가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까? 단기채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장기채는 과연 더 떨어질까? 이거이잖아요. 과거에는 사실 단기채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불스팁이 생기면서 경기 침체로 들어갔던 게 태반이었습니다. 단기채를 급하게 내려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채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경기가 과연 진짜 성장인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 이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과 중립금리에 대한 수준의 논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지금의 경기 침체 예측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뜨거운데 무슨 경기 침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의 경기가 좋은 건 선거 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가면서
억지로 경기를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형성된 장기채 금리 레벨이 과도하게 긴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물가가 3%에서 2%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정상 궤도로는 어려울 것이다. 경기 침체라는 강한 물가 하락이 생기지 않으면 누구나 해피한 상황에서 물가만 싹 잡는 그런 연착륙의 시나리오는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오히려 연착륙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를 저는 더 강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이게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사실 여러 가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준은 일정 부분 물가가 재차 반등할 불씨를 남겨두면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라는 경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재차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될 시나리오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당장 물가가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정유주 투자에 대한 비중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장기채 투자의 비중을 줄여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금리 인하 시기 그 직전 경기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나오게 될 고용 데이터들 유심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샤메 법칙으로만 따져도 지난달 실업률이 3.9였잖아요. 근데 이게 4가 찍히게 되면 이제 안심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남은 시나리오는 두 개이지만 현재의 계획은 보험성 금리 인하 계획이겠지만 경기 침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연준이 말을 내린다고 하면서도 내리지 않는 상황, 디스인플레이션 컷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건데, 뭐예요?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는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는 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 중에 결국 시나리오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연준은 이 두 가지 하단, 경기 침체 컷, 보험성 금리 인하 컷,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통화정책을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박한 시점에서 경기 침체 컷이라면 장기채 투자 비중 그렇게 크게 변화를 갖지 않아도 되겠지만, 보험성 금리 인하 컷이라면 전반적으로 장기채 투자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나리오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금리 인하 컷이 보험성인지 경기 침체 컷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따라서 대부분은 붕괴하거나 폭락의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조짐과 상황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재단하지 못한다는 게 결국 이 투자의 어려움으로 남을 것 같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를 좀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보험성 금리 인하 컷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잖아요. 이렇게 보더라도 10년물 장기채가 한 번은 3.5까지 펀더멘털리가 아니더라도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5를 하단으로, 경기 침체 컷은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험성 금리 인하 컷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채 수익률이 3.5 레벨까지는 어느 정도 터치를 할 것 같다, 이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고 다시 꾸준히 장기채가 상승한다? 아니면 지금의 레벨을 꾸준히 유지한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궁극적으로 3.5까지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기대감이든 뭐든 한 번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연준이 정치적인가, 정치의 영향을 받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이런 문제는 정치적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누구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이 갖고 있는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잖아요.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놓고 봤을 때 이 정치적인 견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가치관이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뭐 파월과 월러 이사가 어느 정도 의견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파월은 금리를 내리려는 자죠.
원로는 금리를 유지하려는 자, 원로는 대표적인 매파 위원이었잖아요. 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금리 빠르게 올리고 하여튼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공통적으로 이 주요 인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의 근거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둘 다 파월이든 월러든 지금의 금리가 제약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물가가 충분히 안 잡혔다. 이 부분도 서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각자의 견해만 다를 뿐인데 파월은 이거죠. 물가가 안 잡히더라도 조만간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실물 경기가 부담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이게 뭐 정치적인 역량까지 나아가게 되면 뭐 지금 집권 바이든 정당에 도움이 되려는 그런 행동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겠죠. 원로 이사는 또 어떻습니까? 원로 이사는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가 물가가 되겠죠? 다음 정권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고 싶겠죠. 플러스 알파, 경기가 부러지면 오히려 트럼프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런 면에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피력하는 것은 아닐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계 훌륭한 유수의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을 자주 보실 텐데 사실 그분들이 그 정도의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견해가 갈리는 이유는 파고 들어가면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꼭 정치적이다 아니다. 정치 입문해서만 정치적인 게 아니고요. 다양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각자의 생각이 있으면 그거의 생각에 맞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100가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뭐 주요 인사가, 원로 이사가 이렇게 말했다. 파월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거에 휘둘릴 게 아니라 그게 꼭 정확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가신 분들은 사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바탕을 기본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왜 저분이 저렇게 얘기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투자하는 게 목적이니까 상반되는 의견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포착하면 되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려는 자와 금리를 유지하려는 자, 그 사이에는 정말 미국의 경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순수한 마음도 있다고 보지만 그보다는 일정 부분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금은 더 비중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과 월러 이사의 공통되는 부분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약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를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월러 이사는 계속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월러 이사가 물가 잡으려고 고금리 유지하자.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각자의 위치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니까 그 발언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트럼프와 월러 이사의 포지션과 바이든과 파월의 포지션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보면 왜 저분들이 저렇게 발언을 하고 유지를 하는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아있는 시나리오가 2개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물가의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는 연준의 스탠스로 인해서 디스인플레이션 컷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가능성이 낮아졌죠. 결국에는 장기채 투자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와 가장 나쁜 시나리오, 아이러니하게 딱 2개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 점차 다가오는 시점 면밀하게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